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태능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교정입니다. 지금 제 왼쪽에 동상으로 지금 서 계신 분은 6.25 때 미 8군 사령관을 했던 벤플리트 장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6.25 때 메가더 장군이 극동군 및 유엔군 사령관으로 6.25 전쟁을 이끌다가 중공군이 개입하고 난 이후에 압록강 이북 지역, 그게 중국 거점을 타격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보직 해임을 시켰는데, 그리고 그 후임으로 미 8군 사령관 임무를 맡고 있던 리찌웨이 장군이 메가더 후임으로 옮겨가고, 리찌웨이 장군 후임으로 미 본토에 있던 벤플리트 중장이 미 8군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 군과 특히 육군 사관학교와 연을 맺게 됐습니다. 미군 장성이 왜 육사 교정에 있는 거야?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미 8군 사령관으로 와갖고 전투를 지휘하는 와중에 한국군이 이제 많이 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군의 어떤 장교들의 리더십이, 특히 초급 간부들의 리더십이 많이 부족하고 군사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처럼 대한민국에도 제대로 된 4년제 육군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간부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중공군이 개입하고 난 이후에 두 차례나 서울을 뺏기거나 뺏길 만한 위기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4년제 육사를 만들자고 조언을 해 주니까 그것이 맞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학교 건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교수진이라든지 강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우리 그 육군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벤플리트 장군이 어려움을 간파를 하고 미 육군성에다가 대한민국 육군에다가 4년제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건의를 계속 해갖고 미국이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와중이지만은 1951년 10월에 육군사관학교 4년제 시스템이 오늘날 이제 창원시죠, 창원시 진해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도들을 어떤 식으로 훈육을 할 것인가, 우리 한국군은 그런 것도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그것마저도 벤플리트 장군의 사위가 중령이었는데 미 육군사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어갖고 협조가 잘 돼서 미 육군사관학교의 많은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뭐 소위 이식이 됐다 그럴까요? 일단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어떤 시험 제도라든지 뭐 명예제도, 조금 바뀌긴 했지만은 뭐 술, 담배, 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는 어떤 상금제도, 이런 것들이 미 육사의 도움으로 오늘날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 나가는 간부를 양성하게 됐던 겁니다. 벤플리트 장군님이 굳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집착을 하시게 된 거죠? 벤플리트 장군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나중에 이제 합참의장을 했던 브래들리 원수죠, 원수. 이런 분들하고 미 육사 동기생인데, 아이젠하워 원수나 브래들리 원수는 일찍 진급을 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할 때 뭐 아이젠하워가 원수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 벤플리트 장군은 대령밖에 안 됐었어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또 잘 아는 미국의 이제 마샬 장군이 진급 그 관장 업무를 할 때 이 벤플리트라는 이름을 보고 야, 이 친구는 그 술주정하는 그 친구 아니야,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진급을 안 시켰다 그러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동명이인이었던 거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진급도 누락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진급이 많이 늦은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작전할 때 연대장으로 투입돼 갖고 다른 사람보다가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 짧은 기간에 부사단장으로 진급하고 사단장으로 진급하고 이렇게 상위 계급으로 진출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가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내전을 벌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사상 이런 것이 이제 뿌리 깊게 머리에 남아 있었고, 리찌웨이 장군 후임으로 미 8군 사령관으로 와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미군 장성 140여 명의 자제들이 참전을 했었는데 그중에 30여 명이 전사를 했거든요. 그 벤플리트 장군 또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사를 했던 겁니다. 우리 6.25 전쟁 중에 실종 처리가 됐었는데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미 규정상 참전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자원을 해서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던 것이죠. 당시 벤플리트 장군 아들은 젊은 나이였고 신혼이었어요. 갓난 아기도 하나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아버지를 도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참전을 했던 것이죠. 공군 폭격기 조종사였는데 1951년도에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 야간 폭격을 나갔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이 되고 난 뒤에 벤플리트 장군 아들이니까 뭐 다른 사람이라도 찾았을 것 같긴 한데 미 공군에서는 비행기를 띄워갖고 수색 작전도 하고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벤플리트 장군이 야 그거 하지 마라. 모든 사람 목숨은 다 똑같이 소중한 것이다. 더 이상 찾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수색을 금방 멈추고 아들은 이제 얼마 뒤에 실종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었죠. 아들까지 잃었지만 어쨌든 이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군님도 벤플리트 장군이 처했던 상황처럼 똑같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아드님이 또 군복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뭐 벤플리트 장군이 했던 거와 똑같은 그런 지시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내 사단 소속의 어떤 전으로도 싸우다가 뭐 전사를 했다고 했을 때 특별히 사단장 아들이라 그래갖고 그것을 무슨 뭐 확인을 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잖아 그게. 왜? 내 전우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누구의 목숨은 중하고 누구의 목숨은 덜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아마 대한민국의 뭐 대부분의 장군들도 뭐 그런 생각으로 군에 지금 복무하고 있지 않겠는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1952년도인가요?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찾아왔었단 말이죠. 그 당시 이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연관장교로서 전방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방으로 빼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아들이 죽을까봐 빼라 그랬던 것이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될 당선자의 아들인데 혹시 포로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 이용을 당하든지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어서 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이제 하라 그래서 후방에 이제 참모직으로 뺐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벤플리트 장군도 더 이상 쓸데없이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상당히 가슴은 아프겠지만은 잘 판단했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벤플리트 장군이 1951년 4월 달에 취임을 해서 소위 이제 중공군 5차 공세를 접하게 되는데 중공군이 많은 인력을 갖고 인해 전술로 이제 밀고 내려왔죠. 이때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 장군은 노네임선, 이름이 없는 선이라는 거죠. 그 선이 대략 구파발에서 덕소, 홍천, 동해안을 연하는 선인데 이 선에서 중공군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생각을 했었어요.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잖아요. 포탄을 쏘지 않으면은 중공군이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쏘던 포탄 양의 5배를 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벤플리트 탄약량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기준으로 하루 쏠 수 있는 포탄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통상 그 당시에 미군은 105mm 같은 경우에는 50발, 155mm는 30발을 하루 24시간 쏠 수 있도록 양을 정해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군사 용어로 Controlled Supply Rate, 통제 보급률이라 그러는데 벤플리트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그 양은 2차 세계대전 때 정해놓은 양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사단이 갖고 있던 포 숫자보다가 한국전에 들어온 미군 사단의 포 숫자가 훨씬 적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포 한 문당 포탄은 늘려야 된다. 정해진 양의 5배 이상을 무자비하게 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방어가 잘 된 덕분에 벤플리트 장군은 사성장군으로 이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벤플리트 장군이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재흥 군단장이 지휘했던 3군단 있지 않습니까? 현리 전투에서 처참하게 깨졌던 패배하는 것을 보고 상군단을 해체했잖아요. 벤플리트 장군이. 야, 뭐가 문제인가? 훈련이 안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장병들을 지휘해야 되는 지휘관들의 리더십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양양에다가 야전 훈련 사령부라는 걸 설치를 해갖고 우리 한국군 사단이 그때 뭐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수도 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단을 9주 동안 순차적으로 전투 현장에서 빼서 양양에 있는 훈련장에 집어넣어갖고 사격설부터 대대급 이하 전술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사단장부터 모두 훈련을 하도록 강하게 푸시를 하고 훈련 마친 장병들에게는 이제 소위 우리가 그 A급 장비라 그러는 신형 장비를 새로 보충해서 전선으로 이제 보냈던 겁니다. 덕분에 가칠봉 전투라든지 베티고지 전투, 백마고지 전투 이런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벤플리트 장군이 양양 야전훈련 사령부에서 사단을 계속 훈련을 시킨 덕분에 장교, 부사관, 병사들의 전투 수행 능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군에 큰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인데 특별히 이 육군사관학교하고 또 인연이 있는 것은 육군사관학교가 설립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정전협정을 하면서 진해에 있던 육군사관학교가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태능, 이 화랑대라고 지칭되는 이곳으로 이제 이전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벤플리트 장군이 이거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 군은 그런 건설 자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 8군이 갖고 있는 각종 건설 자재를 이 육군사관학교 공사장에다가 산더미 같이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근데 미 군성에서 브레이크를 딱 걸은 거죠. 야전에 전투하는 데 필요한 데 써야지. 이렇게 해서 이 육군사관학교 공사장에 옮겨놨던 수많은 자재들을 다시 이제 미 8군으로 옮기고 벤플리트 장군은 그래도 학교인데 도서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 사제를 털었어요. 사제. 그 다음에 그 당시 미군 지휘관들한테 당신들도 십시일반으로 능력이 되면 후원을 해라. 그렇게 해서 당시 미군 장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갖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빨간 벽돌로 된 1층짜리 도서관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생도 때는 그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이제 박물관을 짓는다 그래갖고 그 도서관도 없어지고 그 도서관 앞에 이 벤플리트 장군 동상이 서 있었는데 육사 설립 단계부터 어떤 그런 시설 설치하는 것까지 또 전역하고 난 이후에도 그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 앞에다가 이 동상을 만들어서 배치를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어느 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쪽으로 이제 이전해서 설치가 됐던 겁니다. 장관님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한국 육군에 투자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6.25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 북한의 불법 남침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으킨 전쟁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공산주의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지키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군이라든지 또 그 군을 이끌고 나갈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 건립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본인이 행동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미 간에 많은 우호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되고 큰 단체가 코리안 소사이티라는 한미 우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설립하고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벤플리트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한미 우호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에 자주 방문해갖고 미국의 이제 순회 대상과 이렇게 직함을 받아갖고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수시로 와서 보고 조언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은 미국의 어떤 기업체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연결시켜줘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분이죠. 제가 1978년 1월 30일 날 이 육군사관학교에 처음 발을 들여놨었고 그 힘들다 그러는 기초군사훈련을 통과하고 1학년 생도가 돼갖고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에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육사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처음에 육사 도서관이 뭐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몰랐는데 그 앞에 이제 이 벤플리트 장군 동상이 있어서 이거 왜 여기 있지?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벤플리트 장군이 지어준 것이다.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육사에서 훈육관도 하고 생도대장도 하고 학교장도 하면서 이 동상 앞을 지날 때마다 지금은 도서관은 없어졌지만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또 대한민국 군대를 더 작게는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왜 그렇게 사랑했는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분이 그렇게 신념을 갖고 우리나라를 제2의 조국으로까지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일부러 이 육군사관학교 교정 그 중에서도 비록 구석이지만은 벤플리트 장군 동상 앞에 와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